이완용은 매국노다. 이 등식의 반론을 제기하기란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도 그렇고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국의 아이콘 이완용. 그런데 과연 이 등식이 완벽하게 옳은 걸까요? 어쩌면 매국의 아이콘이란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부족한 그런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1월 15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어제 이희진 선생님을 모시고 이희진의 역사 읽기를 꾸며봤습니다. 윤덕한의 이완용 평전이라는 책, 출판사 길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으로 일부를 꾸며봤거든요. 들으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건 저희 30분 책 읽기 한 회분 방송만으로 얘기하고 그치기에는 너무 모자란 것 같고요. 또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역사적 맥락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어서 2부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이희진 선생님을 모시고 윤덕한의 이완용 평전 2부를 이희진의 역사 읽기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오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연 이틀 뵙게 됐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어제 방송을 진행하다가 이거는 간단히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방송 중에 2부 편성을 결정했습니다. 예, 미리 편성된 바를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 주 지나서 2부를 내보내는 게 굉장히 좀 생뚱맞을 수도 있고요. 그 흐름이 끊길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편성을 해봤고 충분히 그럴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예. 얘기를 하다가 중단을 하면은 네.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건데 예. 앞부분만 듣고 혹시 뭐 이완용을 비호하려고 그런다든가 아니면 뭐 조선의 마지막 이 근대적 개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고종에 대해서 비하를 한다든가 이렇게 느끼면 곤란하기 때문에 네. 사실 충분히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였죠. 네. 윤덕한의 이완용 평전 출판사 길에서 나온 책이고 마치 이완용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잡아먹히는 당시의 상황에서 모든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국의 아이콘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그 작업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건 맞지만은 그렇게만 볼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그 과정에 하나의 작은 역할을 했을 뿐이고 의미를 부여할 계제도 되지 않는다. 사실 더 크게는 고종의 어떤 통치 행위나 등등 당시 사회의 여러 가지 맥락을 짚어봐야 한다. 뭐 이런 게 어제 방송의 그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무리가 중요하니까 네. 용의 그림을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의 눈을 그려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 이게 맹점이 있는 거죠. 음. 혼자서 모든 용의 그림을 다 그렸다면은 마지막을 찍는 게 중요하겠지만 네. 사실 조선의 근대적 개혁 그리고 이 실패 이거는 혼자서 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뭐 혼자 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나라를 통치했던 통치자에게는 네. 뭐 모든 개혁을 혼자 하는 건 아니라도 통치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은 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또 통치자의 뒤에서 실제로 실권을 휘둘렀던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 용의 그림을 혼자서 다 그린 건 아니죠. 네. 그런데 마지막에 눈을 그려 넣었다고 해서 남이 어떻게 보면 다 그려놓은 용의 그림에 마지막
활용점정이라는 이 점을 찍어 넣은 하나의 행위로서 네. 용의 그림이 잘못됐다는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네. 이렇게 이 책의 취지는 윤덕한의 이 이완용 평전의 취지는 이완용을 비호하려는 건 결코 아니고요. 그렇죠. 진짜 누구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그런 참혹스러운 역사가 쓰여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대로 봐야 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패를 했다는 거는 네. 어떻게 해서 실패를 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역사에서는. 네. 그냥 정치라면은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서 욕이나 하겠다는 그건 굉장히 천박한 정치 아닙니까? 네. 그런 천박한 정치에서는 한두 사람 찍어서 희생양 만들고 매국노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네. 역사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예. 그보다는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을 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네. 쉽게 비유를 해서 야구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20대 0으로 졌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한 19대 0으로 지고 있다가 9회에 나가지고 패전 처리가 나와서 네. 못 던져서 한두 점 더 준 투수가 그 이전에 10여 점을 준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 선수가 억울한 걸 떠나서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분석이고 의미부여죠. 그러니까 예. 다음에 또 그런 게임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선발 투수들이 신나게 둘겨 맞아서 점수 준 거, 구원 투수를 나와서 역시 점수 못 해준 거, 타자들은 물방망이가 돼가지고 한 점도 못 뽑아준 거, 네. 이런 게 모두 패전의 요인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마지막에 다 진 다음에 누가 나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두 점 더 준 사람이 모든 책임을 덮어쓴다면 네. 그 다음번에 또 그런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역사도 마찬가지인 게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을사조약에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조인을 하는데 마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활용점정을 맞는다는 거죠. 네. 근데 을사조약까지 오는 모든 과정을 이완용이 다 주도하고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도하고 책임질 만한 그럴 정도의 큰 인물도 사실 아니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렇죠. 이 그런 책의 지위에 주장인 있는 거고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어제 그래서 선생님께서 기업 간 인수합병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경영진이 최고 책임이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 한마디로 사주가 이런 어떤 경영 실패를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서 어디에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그 협상을 하고 거기에 서명하러 대신 간 간부나 임원한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이런 비유를 해주셨고요. 자, 네. 그러면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고종이라는 인물, 특히나 요즘 들어서 무슨 전제군주 하면서 이게 좀 미화되기도 하는데, 이완용을 매국노로 찍어내기에 앞서서 고종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어제 해주셨어요. 그리고 더 크게 말을 하면은 네. 결국 을사보호조약이라는데 도장을 찍게 된 건 조선이 파산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그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은 조선은 근대적 개혁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럼 근대적 개혁을 실패한 원인이 뭐냐? 네. 이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이 윤덕한의 이완용 평전이라는 책을 단초로요. 예, 말씀을 시작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평전 자체 이런 얘기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 네. 오히려 이걸 자세히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의 개혁 실패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왜 실패를 하게 됐을까? 네. 물론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려면 복잡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이 근대적 개혁에 굉장히 비중이 큰 게 경제 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망해가지고 일본의 나라를 넘길 때도 결국은 국가가 파산을 했기 때문이라는 1250만 원이라는 국가의 빚을 못 갚아서 못 갚은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사실 큰일이랍니다. 그렇죠. 왜 넘겼냐는 소리를 그때 가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넘기지 않으면은 그건 국민들이 그 사이에서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리스에서 그런 사태가 실제로 일어났는데도 사람들이 국가 파산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거의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반대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조선의 개혁을 볼 때 네. 경제사 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문을 많이 구하면서 들었습니다마는 네. 조선의 개혁은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개혁이라는 데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그 개혁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 뭐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진 개혁에 대해서 제멋대로 편집을 해서 멋대로 이해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말 중에 하나가 개혁이라는 건 참 아름다운 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꽃을 속을 들여다보면은 온갖 벌레와 잡균이 들끓는 이런 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개혁을 하면은 굉장히 큰 변화를 이루는 이 이 체제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이 정책이라든가 이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변화의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이권이 오고 간다는 얘기죠. 그 이권을 조정하지 않으면은 그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조선의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 근대적 개혁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조선의 첫 번째 근대적 개혁을 갑오개혁으로 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갑오개혁을 보면은 그 아주 상식적인 거 하나만 이해를 해도 이건 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개혁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뭐냐면은 네. 아주 짧은 시간에 수백 가지 개혁을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했다는 거죠. 과부하가 걸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 개혁은 이건 뭐 그 상식을 이해하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네. 굉장한 시간을 거쳐서 신중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구름 잡는 얘기로만 들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가 되는 게 네.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지금도 높지 않습니까? 네. 그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 이게 시급하게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빨리 처리하자는 얘기는 이거 개혁 망쳐먹자는 얘기라는 거예요. 시작을 좀 서둘러 하자, 빨리 착수를 하자는 거는 뭐 수긍할 수 있겠으나 그 절차는 굉장히 신중하고 좀 느리더라도 그렇죠. 천천히 가야 된다는. 근데 조선의 갑오개혁은 애초부터 그런 고려가 없이 수백 가지의 개혁을 한꺼번에 실행해버렸다는 얘기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그 많은 조치는 또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은 네. 개혁을 개혁을 통해서 체제를 바꾼다는 얘기는 거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비용을 뭐 별로 웬만한 부자 나라도 그걸 한꺼번에 하면 감당해낼 능력이 없는데 가난한 조선이 뭘 가지고 감당을 해내려고 그런 짓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도 못하게 서두르기만 하면은 거기서 부작용이 나고 그 자금이 투입되고 바꿔야 될 부분을 전혀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실패한 거는 이 국가의 부작용으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안 하느니만 못한 개혁이 돼버리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 수 있으니까 재미있는 사례 하나를 들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발령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단발령 얘기를 할 때 국사책에서는 그냥 머리 자르라고 명을 내리니까 유교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유림들을 비롯해서 어떻게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를 뭐 잘라내느냐 뭐 이래가지고 그 관념 때문에 저항을 한 걸로만 얘기가 돼요. 그때는 네, 의병이 네.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네. 그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단발령의 이면에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안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이런 얘기할 사람이 많아요. 뭐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근대적 개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처음에는 딱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엄청난 이권이 걸리는 조치였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의 사람들이 이제 지금 머리 자르는 거하고 혼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발령이라는 게 단순히 머리를 자르라는 게 그만 빡빡 밀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니면 산발하고 그렇죠. 다니라든가. 예. 그거는 경제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발이라는 개념의 시작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머리를 자르고 이발을 해라라고 했을 때 조선에 이발소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죠. 예. 그 당시에는 뭐 머리를 자르는 풍속이 아니니까 조선인들이 만든 이발소라는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갑자기 아무 조치 없이 머리를 자르라고 해버리면 네. 이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갑니까? 그때 이발을 하는 풍습은 일본에는 이미 들어왔죠. 그리고 이발을 하는 그런 장소, 이발소는 어디에 차려져 있을까요? 개항장에 일본 이발소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조선의 농민들이 다 머리를 잘랐겠지만 운운겠느냐 뭐 운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론 아닌 말 같지 않은 반론을 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구매력이지 않습니까? 네. 예나 지금이나 네. 머리를 자르라고 했을 때 그 왕의 명령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행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정부의 고위층인 양반 관료들 아니겠습니까? 네. 돈 있는 사람들이죠. 음. 아니 뭐 농사짓고 사는 농민들이야 머리를 자르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계속 농사짓고 살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머리를 자르고 싶어도 그 당시에는 뭐 적지 않은 부담이 이발소에 비싼 돈 주고 가서 자를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매력에는 증명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이 왕의 명령이라고 개혁을 한다고 내려와 버렸으면 적어도 자기들은 머리를 자르고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일본인 이발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문 기사를 저도 얼핏 봤는데 개항장의 일본인 이발소는 인산인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거는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 일본인 이발사들 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국부의 유출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본인 손으로 돈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건 외국인 손으로 다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 앞에 갑오개혁이니 뭐니 할 때 상당량의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 이제 딱 자르면 일본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조선의 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도와줬느냐라는 건데 이래서 역사는 이면을 깊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본인들이 지원해 놓은 자금은 아까 단발령 예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일본인들 손에 떨어질게. 네. 이런 식으로 개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오개 그 단발령만 하더라도 개혁을 제대로 하려고 그랬으면은 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겠습니까? 조선인들이 경영하는 이발소. 네.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인프라를 먼저 갖추고. 그렇죠. 인프라를 갖춰야 되니까 조선인들이 이발을 하게 된다는 그 법을 미리 공포를 해서 예고를 한 다음에 이 수요에 대비해서 조선인들의 이발 기술을 가진 이발사들을 양성해내고 네. 그 이발사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지어져야겠죠. 그리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면서 또 이게 한꺼번에 될 일은 없으니까 이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서서히 수요를 한꺼번에 올리질 말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잔발 명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한꺼번에 잘라라 이렇게 명령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발을 하게 된다는 예고를 하면서 원하는 사람부터 자르게 하면서 서서히 속도를 높여가지고 그 이 이발소가 생기는 이 네. 속도와 맞춰서 그 수요를 증가시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머리 자르는 거 하나만 해도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한 문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군비라든가 네. 경제개혁이라든가 이런 건 오죽 심했겠느냐는 거죠. 개혁을 하다가 그냥 거덜날 판이 돼버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뭐 KBS에서 아주 공영방송인 KBS의 역사 스페셜인가요? 거기서 예. 심각했다랬는데 군함을 들려왔다는 겁니다. 네. 이게 고종의 근대적 개혁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군함 들여오려고 그랬네. 자주국방 하려고 그랬네. 의지가 있었네. 전제 개혁 군주였네.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이게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느냐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그 성긴 구상에 의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거의 개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뭐 전투기가 필요하다. 전투기만 몇 대 사오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군함이든 전투기든 그런 첨단 무기들, 예나 지금이나 첨단 무기들은 첨단 무기가 들어온다고 바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무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갖춰져야죠. 예를 들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투기에 맞는 비행장이 있어야 되고 그 전투기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 인력, 부품 여러 가지가 갖춰준 상태에서 활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군함도 마찬가지죠. 군함 하나 또 들여온다고 됩니까? 그 군함을 운영할 수 있는 항만, 그 정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그 군함을 운영할 수 있는 승무원 이걸 다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큰 군함일수록 승무원들이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도 들어가는데 네. 그 노하우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나룻배 못던 사람도 그 군함에 들어가가지고 몰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군함이 그냥 몰고 가면 되는 여객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무기 체계, 포를 비롯해서 각종 총이라든가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또 항해 기술, 또 전투의 노하우 이런 것이 축적이 돼야만 군함이라는 걸 운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군함을 또 딸랑 한 대 운영한다고 이 전력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보급선도 있어야 되고 그런 뭐 전함이면 전함을 호위하는 구축함, 순양함 뭐 이런 함대 체제가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함을 보유할 때는 이런 이 어떤 인프라 같은 것이 딱 구축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외국에서 사오기만 해가지고 됩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냥 군함을 들여와서 운영을 했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군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다못해 주요 부품이라도 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저변을 갖춘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군함 하나 딱 들여왔다. 이런 식으로 군제개혁했다 이거예요. 을사조약의 결국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파산이었고 대한민국의 그 파산을 앞당긴 아주 실책 중의 실책이 고종의 아주 성급한 그렇죠. 이제 엉성한 개혁. 통치자니까 결국 고종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게 물론 일본의 압박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변수들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일본의 개혁하고 많이 비교되거든요. 네. 사실 일본이 개항을 할 때 우리만큼 유리한 상황이 아니 우리보다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강제로 포 쏘면서 겁을 줘 가지고 개항을 했죠. 그 개항을 하면서 역시 일본도 불평등 조약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도 사실 일본 조야에서도 성급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을 한번 가본 다음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근대적인 개혁을 해야만 살아난다는 이와쿠라 도모미 같은 사람이 나온 거죠. 그 사람도 원래는 국수주의자였는데 미국 한번 보고 온 다음에 싹 달라졌다는 거예요. 현실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토우 히로부미도 일본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약 그 당시 조선도 개혁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개혁을 주도하면서 또 내막을 알면서 어떤 찬찬히 단계를 밟아가면서 다져나가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식이 있으려면은 근본적으로 통치자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인식에 맞게 또 사회에 필요하게 인재를 양성을 하고 천천히 개혁을 해나가는 게 이게 기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그 과정을 성공시킨 반면에 조선은 그 과정을 못 밟았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외부 탓만 하기도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아까는 단편적인 사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본질적으로 조선의 네. 개혁 실패는 자금줄 마련하는 데서 실패했다는 얘기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기에는 조선이나 일본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금줄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 근대화를 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돈줄이 되는 사업이 한 2개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지하자원이고요. 다음은 이제 설비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에서 처음부터 먹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 게 네. 지하자원은 그 나라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 소유거든요. 그러면 그 지하자원이라는 게 근대화로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자원을 많이 소모하는 산업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원의 수요가 늘어나고 뒤집어 말하면 그 자원이 상당한 자산 가치를 가진 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 전에. 그런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에서 하는 친구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게 이거를 개발을 해서 자신들의 개혁에 돈줄을 삼는 게 아니라 헐값으로 외국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큰 흐름 속에서 이완용이 아주 실무적인 대리인으로서 어떤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한 것뿐인데 이완용이 불필요하게 큰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그렇죠. 실질적인 맥락은 좀 가려지고 왜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는지 그 실질에 있어서 좀 많은 사람들의 눈을 지금까지 가려온 측면.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어제 이어서 2부에 걸쳐서 긴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일제의 식민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 과정, 그 책임성을 따지는데 주의해야 할 것들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우르는 정리의 말씀을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2회를 했는데도 역시 시간 쪼들리긴 그렇죠. 마찬가지네요.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떤 나라가 망할 때 특히 네. 근대화 과정에서 망할 때는 네. 이 근대화라는 요소 여기서 어떤 조치가 필요했고 이 조치를 과연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선은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다 실패를 했습니다. 아. 그게 이제 나라가 파산하는
단계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을 누가 장식했느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의미가 아니죠. 없다. 그 이완용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넣었다고 해서 을사조약에 그 자리에서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반대를 하면 나라 파산하는데 그다음부터 백성들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단계에서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파산을 했느냐.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현재와 미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지. 정확히 파악하는 건 누구 편을 들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그렇지.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래서 중요한 거겠군요. 당장 언젠가 우리가 또 직면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가 그때 벌어졌고 거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재정 적자 문제 만만치 않고 네. 뭐 그렇게 잘 나갔다던 일본도 지금 굉장히 이상한 행보를 보이는 게 이미 재정적으로 파산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왜 이 윤덕한의 이완용 평전을 2부, 2부에 걸쳐서 편성을 했는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요. 어제 방송까지 좀 이어서 꼭 좀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이틀에 걸쳐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11월 15일) 금요일에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윤덕한의 이완용 평전이었습니다. 길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책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부로 꾸며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